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고 전혀 못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베르나르 비페라는 사람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중학교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 미술책에 세계 명화로 해가지고 이 사람 작품이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미술책이 실린다는 거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미술책에 우리가 예를 들면 박수근 여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미술책에 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밀레에 대해서도 뭐 그 우리가 굉장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건 옛날에 국어책인가 어딘가 그 밀레에 대해서 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다는 거는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 그런 영향력이 대단한 건데, 이런 하여튼, 베르나르 비페의 그림이 교과서에가 실렸는데, 미술 교과서에가.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아주 좋은 작품이었어. 제가 본 그림이.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정말로 미술계의 모든 이야기를 이 사람이 다 하고 있어. 이 사람 하나의 이야기만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작년에 이게 여기 뭐야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이게 전시를 한 모양이에요. 베르나르 비페 전시. 그래서 이제 그거 전시를 받던 사람도 그러고 이제 그때 그거를 통해 갖고 베르나르 비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그, 그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미술이 뭔지를 정말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작품이 초기 작품 굉장히 좋아요. 아유, 너무 좋아요. 초기 작품은. 그래서 이제 그 초기 작품에 대해서 지금 요건데 1945년도 작품입니다. 46년도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런 작품들 아주 좋아요. 정말 좋고, 이 사람은 예술이 사람에게 행복한 모습을 그린다는 건 별로, 이 사람이 꼭 예술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그림일 필요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거요. 약간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고통스럽고 뭔가 공격적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림이. 자, 이게 이제 이 사람 초기 작품인데요. 이게 아주 좋아요, 작품들이. 초기 작품이. 그래서 이 사람이 1946년도에 18살 때, 18살 때 30세 미만의 작가들의 경쟁 미저인 30세 미만의 살롱이라는 곳에 자화상을 출품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아주 히트를 친 작품이에요. 자화상을. 요거는 그 자화상은 아니고, 자화상은 1946년도, 47년도, 이게 초기 작품인데 대단히 좋아요. 우선 이 사람이 이런 기법들이 이 사람의 그 선을 이렇게 아주 힘찬 직선을 쓰잖아요. 지금 굉장히 힘찬 직선으로 이거 완전히 사람 얼굴을 완전히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주 힘차고 이렇게 여기 기하학적으로 만들었죠. 사람 팔을. 그리고 이 검정색 라인, 그 다음에 회색에 가까운 색들, 선들. 이렇게 회색에 가까운 색과 무채색에 가까운 색과 여기에 있는 이 라인들, 그리고 나중에 요 비페라는 요 사인도
이것보다 훨씬 더 길면서 뾰족뾰족해지는데, 이게 어때요? 자기 성기를 이렇게 탁 드러내고 있는 자화상이에요, 이게. 여기도 성기를, 화장실에 있는 성기를 드러내놓고 있는 자화상인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주 좋아요, 작품. 이게 현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1947년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거,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났으니까.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나 유럽 할 것 없이 전부 다 폐허 상태고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종일 먹을 것 구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말로는 먹을 것하고 그림 그릴 그 물감 구하러 다니는 거. 물감도 없고 이런 시절이었죠. 이렇게. 야, 이 그림 너무 좋아요. 작품. 너무 좋은데, 이런 그림들은 조금 이제 빗나가기 시작해요. 그림들이. 자, 조금 빗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19살 때 1947년 비페는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진보적 미술가들을 전시해인 독립미술관 앙댕팡탄전에 팔을 괴고 있는 남자를 전시했다. 이 전시회에서 비페의 작품을 본 젊은 평론가 페르 데카르그는 비페를 평단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계에서 성공하려면 평론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론가가 젊은 미술가가 페르 데카르그가 비페를 평단에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다. 데카르그는 비페에 대해 파로실로 연결되는 복도에서 어느 젊은 화가의 작품 두 점이 눈길을 끌었다. 나는 머지않아 이 화가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그를 지목했다. 그리고 아직 20살도 채 되지 않는 이 젊은 화가를 적극 추천하여 아르 임프레시옹 서점에서 첫 개인전을 열 수 있게 해주었다. 데카르그는 비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이 전시의 카탈로그 서문도 써주었다. 그는 비페를 조르주 루오와 프랑시스 그루베르와 같은 비참주 화가라고 소개를 했다. 자, 이게 48년도 작품이네. 아주 좋아요. 48년도까지. 이제 요것도 48년도 작품이네. 그래가지고 당시 미술관들의 이러한 경연은 젊은 작가 수집가들을 연결해주는 기회였다고. 비페는 이즈음에 그와 평생 함께해야 할 엠마누엘 다비드와 모리스 가니에르가 운영하는 루드앙 다비드 갤러리와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가 절대적이고, 평론가가 정말 지원을 해줘야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갤러리하고 이게 계약이 중요한 거예요. 갤러리하고. 자, 1949년도 6월에는 생플라시드 갤러리에서 비평가상을 받았다.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비평가상을. 비페의 지지자인 데카르그를 비롯한 당대의 미술평론가들의 심사로 이루어진 이 대회에서 받은 상은 그를 주요한 화가의 위치로 올려놓았습니다. 데카르그는 여세를 몰아 비페를 당시 최신 유행이었고 하나뿐인 텔레비전 방송국 오누르 작가 4명에 출연하게 해줬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미디어가 없는 상황에서 비평가상 수상과 텔레비전 출연은 비표의 경력과 앞날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비평가상을 수상한 화가는 그보다 20살이나 위인 베르나르 로르주였다. 인본주의자 행동하는 화가인 베르나르 로르주는 1936년경에 화가로 인정받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비페는 남들보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뛰어 예술의 무대의 중앙에 선 셈이다. 지금 거기다 오늘날에도 텔레비전 출연은 대중의 인기나 인지도도 영향을 주는데 그 시기에는 더 큰 의미를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 파리 화단은 마티스와 피카소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런 시기에 파리 북부 가난한 동네인 바티뉴 출신의 젊은 작가의 출연은 의미가 있었다. 거기다 당시 많은 화가들이 추상회화에 몰두하고 있던 시절에 이 젊은 화가는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전후 시대의 아픔을 다는 구상회화를 추구했다. 이러한 이유로 비페는 프랑스 화단의 스타가 되었으며 추상파에 대항하는 구상회화의 왕자가 되었다. 전도양양한 젊은 작가의 출연에 수많은 수집가들이 그 그림을 사갔다. 비페는 어린 나이에 무명 시절도 거치지 않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할 경우예요. 화가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화가는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게 유일무이한 경우일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무명 시절도 긋지 않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 195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비페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그 뿌리와 세계관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페는 1948년 비평가상을 공동 수상한 베르나르 로르주가 주도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불안, 고뇌와 인간의 비참함, 공궁의 목격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신진 화가들과 청년 화가들 단체인 옴태무행에 참가했다. 옴태무행은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추상회화의 흐름을 반대하고 구상적 화풍으로 사회적 사실주의를 추구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의 차원에서 전후 어두운 현실과 인간의 불안, 고뇌 등을 표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단체의 대표적인 화가는 베르나르 로르주와 1949년 비평가 수상자인 앙드레 미노 등 세계적 명성을 얻기 전의 비표였다. 이거는 이제 피카소 자화상하고 너무 비슷하게 그렸네. 일부러 그린 것 같아요. 이게 피카소 자화상하고 너무 비슷하게 그렸는데 지금. 그러니까 피카소하고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뭐냐 피카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비패를 이렇게 그걸 내세요. 아주 이 작품들 좋아요. 이 당시의 작품들이. 그런데 이제 요 비패의 사인도 이거 나중에 가면 더 길게 늘어나요. 사인 자체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나중에 가면 더 뾰족뾰족하게 늘어나. 사인도. 이게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8년도에 이제 그 첫 사르판티 갤러리에서 첫 회고전이 열렸는데 그 회고전은 대성공을 누렸습니다. 3월 30일 뉴욕타임즈에 프랑스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 5 중 하나로 비표가 언급되었습니다. 다른 4사람은 패션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 영화감독 로제 바딤, 영화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그리고 소설가 극작가 프랑스와즈 사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였고 비페는 특히 사강과 절친한 사이였다.
비페는 그녀의 발레 어설픈 만남을 위하여의 무대 장치와 의상을 담당하였다. 또한 사강이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 후유증 때문에 처방받은 모르핀 중독으로 전문 의료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기간 동안 쓴 일기를 엮은 채 독약, 사강, 환각일기의 사파 작업도 하였다. 내면의 고통을 포용한 그 사파 또한 사강 글만큼이나 찬사를 받았다. 좋아요. 여태까지는 요게 사강 그림인 모양이다. 작품 좋아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요게 이제 60년대로 지나가면은 6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 요런 느낌이 진실성의 느낌이 없어져요. 완전히 장식적인 그림이 돼버려요. 쓰레기가 돼버려 작품이. 이거 거의 쓰레기 수준이거든 작품이. 이거 너무 쓰레기 수준이야. 여기 자기 자신은 광대라고 광대인 것 같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사람의 모습은 슬프고 그런데 색이 요 색들이 너무 밝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입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은 웃지 않고 있어. 근데 입은 올라가고 있는데 눈은 웃지를 않고 있어요. 거짓말 그림이잖아. 이건 거짓말 그림이야. 쓰레기야, 쓰레기. 진실성이 안 보이잖아. 그 전, 그 전에, 그러니까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해, 사람. 이 색들이, 그 전의 색은 굉장히 무채색에 가까운 색이었단 말이에요. 그 색감 자체가 그렇다고, 색감 자체가. 이런 색들과 이런 색들은 굉장히 경쾌한 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입은 웃고 있지 않는데 눈이 웃고 있어. 그 뭐야? 진실성이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거짓 웃음이라는 거 아니야. 이 거짓된 거라잖아요. 그림이 쓰레기가 돼버렸어, 완전히. 순식간에 쓰레기가 된 거야, 그림이. 나 구역질 나. 이런 거, 그거 구역질 나서 볼 수가 없어. 정말 구역질 나는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선과 라인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리는데, 색채가 너무 틀려졌어. 그 전의 색채하고.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이거 거짓말 그림이다고, 이거. 예술은 진실을 그리는 거야. 근데 이건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게. 이거 거짓말들이야, 전부 다. 실물이에요. 베르날 비페. 젊었을 때의 이야기네. 자, 거칠고 날카롭게 짝이 없는 선, 장배하고 여유가 있으며 어딘가 쓸쓸하고 삭막한 인물과 차가운 전경들, 베르나르 비피의 그림 그 특유의 일신연스럽고 날카로운 이상 때문에 한 번 보면 쉽사리 내리에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프랑스 아주 사강처럼 이른 나이에 유명세를 즐기며 상업적으로 매우 성공하게 되어 살아생전 8천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말년에 파킨슨병으로 괴로워하다 삶에 지쳤다라는 유언만을 남길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 독약 프랑스 아주 사강 환각일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내용이 써졌는데, 자, 이건 위선적인 그림이야. 이건 내적 필연성이 없는 그림이에요. 구역질 나는 그림들이야. 나만 이렇게 볼까? 나만 이렇게 볼까, 이 그림들을? 그런데 이걸 엄청나게 팔리죠? 그림들이 다 팔리는 거야. 왜? 쓰레기 새끼들이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그 새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부르주아 새끼들이거든. 그 새끼들이 사는 거야, 이게. 자, 일본의 한 사람이 1000점을 샀어, 1000점을. 일본의 한 사람이 이 사람 작품을 1000점을 샀다고. 그렇게 해서 팔리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이건 다 쓰레기들이야. 차원이 달라.
처음에 그렸던 그림과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이건 쓰레기야. 근데 나만 그렇게 볼까, 이걸 쓰레기라고? 나만 이렇게 볼까요? 평론가들이 이 사람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해. 1960년대 가면 벌써 등을 돌려요. 근데 그 평론가들이 왜 등을 돌리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써졌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시 이 그림들 전부 다 쓰레기예요. 전부 다 쓰레기야. 내적 필연성이 안 보여. 이 그림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아,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55년도네. 근데 나머지 그림들은 쓰레기야. 이게 내 눈에만 보일까? 애지간한 평론가 눈에 이게 보여요. 이 그림 좋은 그림이야, 이 그림. 48년도 거잖아, 벌써. 이거는 별로야. 색깔이 벌써, 이 선우 느낌과 색이 벌써 틀리잖아요. 쓰레기야,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림 볼 줄 알아야 해. 선이라는 걸 볼 줄 알아야 하고, 색을 볼 줄 알아야 해. 색이 무슨 이야기, 색이 슬픈 색이 있고, 웃는 색이 있고, 행복한 색이 있고, 색마다 같은 녹색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볼 줄 모르면 그림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다 사는 거야. 8,000점을 다 팔아먹었어. 그래갖고 갑부야, 이 사람이. 재벌이요, 재벌. 미술 재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자살을 했어. 왜 자살했을까? 이 뭐 열정적 수집가는 일본의 키치노 오카나에 있어 일본 내에 비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 약 1,000여 점을 샀대. 전부 다 이런 미친 새끼들이 다 사는 거야, 전부 다. 그 쓰레기 작품들을 다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술 평론가인데 이 양반은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미술 평론가들 역시 이 양반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양반은 이 양반이 자살이 파킨슨병 때문에 자살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비페라는 말이 우리 부페 있잖아요. 부페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비페가. 그게 똑같은 발음이야. 비페하고 부페하고. 그런데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화가들이 모여서 이제 맨날 자주 모인단 말이에요. 이제 피카소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뷔페가 나타나면 뷔페의 별명이 뭐냐 식은 뷔페였어. 식은 뷔페. 놀림감이었어. 뷔페라는 거. 뷔페라는 사람이 화가들의 놀림감 대상이었어요. 경멸의 대상이었어. 뷔페라는 사람이. 그 경매를 얼마 동안을 받았냐? 자그만치 얼마를 받은 것 같아.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1999년도에 1999년도 10월 5일 날 자살을 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40년 이상을 놀림감이었어. 모든 화가들이 경멸의 대상이었어. 평론가들한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평론가들이 이 사람을 자, 여기 보세요. 그 루이 아라봉은 들루앙 다비드 화랑에서 풍경의 유화전, 비스콩티 화랑에서 대상전 이 두 전시회를 보고 뷔페를 가서 풍경화는 4세기부터 존재해 왔으며 베르나르는 겨우 24살이라고 주목하며 베르나르가 독창적으로 이룩한 풍경화의 신선함을 극찬했다. 그 절친한 친구이자 미술 애호가니 장지오노 순수탐구라는 저자를 위해 뷔페가 드라이 포인트를 제작했는데 그는 그 그림을 보면 그 안에서 날고 싶다는 욕망을 100번도 더 느낀다고 실토를 했다.
잔인한 선을 가진 화가라고 일컫는 그 성묘법, 흡연내는 듯한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선으로 그 명성은 순식간에 전 유럽에 알려졌다. 1955년 이태리 로마와 밀라노, 스위스 바젤, 영국 런던, 암스테르담 등에서 그 명성은 화랑가에서 자자했다. 그러나 비피의 나이는 고작 27살에 불과했다. 그의 프랑스 전통적인 미술 잡지 꼬네상스 데자르가 기획한 전후화가 10인 중 1위에 오를 정도로 그 인기는 절정에 올랐다. 그 나이 28살에는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세자르와 함께 프랑스 최고 작가로서 베니스 비엔나에 참가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작가로도 지명도를 떨쳤다. BP의 화풍은 그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그 특별한 어떤 한 장르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꽃도 많이 그렸고 풍경도 그렸고 정물도 많이 그렸다. 그러나 그 기법은 언제나 동일하고 일관된 화풍을 유지했다. 놀랄 만큼 간결한 날카로운 선, 힘있는 선들을 바탕으로 한 구성, 그는 그 불안과 격분, 공포에 대한 거부 세계를 강렬하게 묘사해냈다. 특히 그는 세계대전에 대해 민감했고 격분했다. 1955년 개인전에서 그는 전쟁의 공포를 주제로 한 작품을 발표할 정도로 인간적 상황을 고발했다. 이 작품들은 우화적이면서 참혹한 인상을 준 작품들로 인하여 관람객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시리즈로 제작된 이 대형 작품 세계에는 전쟁을 알리는 선사의 모습, 네 사람의 시체가 매달리는 풍경을 묘사하여 학살의 장면을 보여주며 강제 수용소를 그림으로써 외부 세계가 단절된 전쟁 일면을 그려내면서 그가 평소에 전쟁에 대한 참상과 끔찍함을 호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다는 거야, 작품이. 1958년 그는 미모 연인 아나벨과 결혼을 했다. 그녀는 그 이후 BP의 가장 오랜 여자 모델로 그 화면에 빠짐없이 등장했다. 1961년 다비드의 가리니의 화랑에서 그녀를 모델로 한 작품을 가지고 아나벨의 조상화전이라고 전시를 가질 정도로 BP는 그녀에게 헌신했고 그녀 또한 내조했다. 아나벨은 BP를 향하여 그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며 그를 열정 있는 사람, 위대한 화가, 기상천외 화가로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거 일본 수모 그림도. 자, 그런데 이제 이 자살이 1999년도에 자살을 했는데 그는 프랑스 투르 자택에서 비닐봉지를 얼굴에 덮었은 채 질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소에 그는 말이 적고 극도의 단절 상태에 있었으며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으며 삶에 지쳤다는 말로 이미 자살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예술가에 있어 어디든 있을 수 있다. 1971년 43살 그는 퐁피두 대통령이 주는 슈발리에 들라 레지옹 드네르 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현대미술의 보고이자 산실은 퐁피두 대통령의 이름을 딴 퐁피두 센터에는 단 한 점의 그 그림도 사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중요한 전시 때도 그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로 공식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전시하지도 못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퐁피두 미술관에는 그 프랑스 현대미술관인데 프랑스 현대미술관을 이제 퐁피두 미술관이라고 그러는데 퐁피두 대통령 이름을 따가지고 자 퐁피두 대통령이 주는 상을 받아서 레지옹 드네르 훈장을 받기도 했는데 퐁피두 미술관에 이 사람 작품이 한 점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퐁피두 미술관에 우리나라 사람들 작품이 10점 이상 들어가 있어요. 10사람 이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작품도 10점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작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그만큼 이 사람을 평론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쓰레기, 이 사람 작품을 쓰레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그 그림은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현금과 같은 작가 중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그 작업보다 훨씬 더 프랑스 비평가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그 예술과 인생에 관한 극도 평가는 늘 찬반양론이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용인 채널 5번 아르테에서 텔레비전 방송, 아르테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베르나르 비페의 특집을 기획했다. 이 특별 기획은 베르나르 비페의 70년에 이르는 예술과 인생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베르나르 비페가 고령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준비하고 있던 300호를 능가하는 대작들로 가득 찬 그 아틀리에에 서서 작업 중인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베르나르 비페는 침묵했지만 거기서 비페의 부인인 아나벨 비페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가의 전람회조차 미술 평론가들은 그림조차 보러 오지 않는다고 평론가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아, 이게 무슨 이야기야? 자, 평론가들이 주는 평론가상을 20살 때 받았단 말이에요. 미술 평론가들이. 그래서 미술 평론가들이 뭘 했냐면 피카소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피카소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평론가들이. 그런데 이 평론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 사람하고 등을 돌렸어. 왜 그랬을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평론가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평론가니까 당연히 평론가들을 이제 평론가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평론가들이 뷔페를 낮게 평가 폄하해도 세계 무수한 사람들이 뷔페의 작품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녀는 항변했다. 그 자신 역시 평론가 비평가들의 욕짓거리가 나의 붓을 꺾을 수 없고 우직한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예술적 품평보다 돈벌이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타산 작가와 재벌 작가라는 오명을 끝내 벗어버리지 못했다. 이러한 오명이 그 이름 뒤에 따라다닐 때까지 그는 수많은 작품을 전 세계에다 내다 팔았다. 특히 그가 위에 열려있던 전시 중 테마 작품 상당수가 일부 주문에 팔기 위해 주문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뷔페는 70년대 이후 그 예술성을 상업성에 맞춰 그림을 그린 예술가로 낙인이 찍혔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부지런한 작가이며 화단의 귀재이었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는 사실 많은 작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전람회는 해마다 이어졌고 그때마다 그 전시는 대성황을 이뤘다. 이러한 그 전람회에 일부 부정적인 인식이나 시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너무 자주 쉽게 주제를 정하다 보니 초기 그 회화에서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엄격한 표현, 불안함에 대한 절박한 긴장감, 이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고 화사한 색채와 고민 없는 꽃, 풍경과 건물들, 광고처럼 보이는 자동차 그림 등이 등장하여 전형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양식화된 작품을 낳게 되었다고 그를 비난했다. 특히 이런 뷔페의 상업성과 결탁은 파리의 번화가의 모리스 가르니의 화랑의 돈벌이에 야합했다고 더욱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후회했고 그는 이전과 같이 주제가 무거운 인간의 비극적인 세계를 그리는데 전력을 다했고 주력했다. 그러나 대다수 평론가들은 뷔페가 죽기 전까지 온 정열을 다하여 악착같이 인간에 관한 고민을 진지하게 성찰한 그림들을 형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에 대한 비평가들 평가는 냉혹했다. 20살 때 받은 비평가상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이론가인 장-릭 샬리모는 베르나르 뷔페는 이미 70년대 이후 끝났다고 주저없이 말했다. 렉스 프레스지의
평론가조차 비피의 작품이 소개된 특집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는 그 전람회 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 작품에 대한 날선 비판과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대다수 비패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애호가들은 그 자살을 비통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화랑이 단순히 비패의 명성을 이용하여 그 그림만 팔아먹었고 그 작품에 있어 예술적인 평가를 위한 노력에는 무관심했다고 화랑의 욕을 퍼부었다. 일부에서는 비패가 설령 한때 상업적인 것에 눈이 멀어 그림을 남발했다고 모든 평론가 미술가들이 천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오가다는 동정론도 읽고 있다. 그러나 그에게 내린 평론가의 주홍 글씨 낙인은 전혀 교정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서 전시할 때도 파리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더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자살한 이유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삶에 지쳐있다는 측근의 표현과 그가 프랑스 최고 인기 작가로 군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평론가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것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쓴 이 사람은, 이 평론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 똑같아요. 그 그림이 쓰레기거든. 그래서 그러면 왜 프랑스 평론가들은 약관 20세의 나이에 비평가상이란 찬사를 주면서 천재라고 했던 작가에게 등을 돌렸을까?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예술성을 인정한 평론가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기 때문에 더 깊은 배신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다시는 프랑스에서 예술가가 상업성과 결탁해서 예술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한 예술가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프랑스 비평가들은 그 나이 20살에 그에게 수여한 비평가상을 거두어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이 준 훈장을 가지고 재벌이라고 불릴 때까지 비패는 그것을 이용했는지도 모른다. 리오넬 조스펠 총리가 전후 빈곤과 고통을 예리하게 그려낸 작가로 자크 시럈 대통령이 그 분노림과 채색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다고 거장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한 예술가의 벽에 부딪힌 자살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고 슬프게 한다. 한없이 애롭고 쓸쓸한 예술가의 길과 가슴의 따뜻함보다 냉혹함을 가져야 할 비평가 운명이 거쳐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사후 20여 년이 다가온 비표의 영재에 난 그 꽃 한 송이를 그에게 바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사실은 이게 그 비평가의 입장에서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비평가들이 욕을 먹을 만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1950년대 이후로 유럽 전체가 앙포르멜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상회화, 완벽한 추상회화가 유럽 전체를 쓸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평론가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평론가라는 거는 그 자기가 지지하는 그 화가가 떴을 때 같이 평론가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가가 누구를 이렇게 추대를 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이 한 배를 타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지지를 하면. 근데 그 유럽의 전체가 앙코르멜,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추상회화의 시대로 유럽이 전체가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한 사람도 이 사람을 지지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버리는 거야, 이거. 평론이라는 구조가 그렇다고요. 비평이라는 구조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비평가가 지금 현재의 평론가가 쓴 거니까 평론가의 입장을 대변해서 쓴 거고, 이 객관적인 내 입장에서 보면은 평론가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대세가 그 당시 앙코르멜이라는 이 운동이 유럽 전체를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구상회화가 뜰 수가 없었어, 절대로. 그런 데다가 작품이
후져요. 뒤에 가서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진실성이 전혀 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작가를 통해서 베르나르 비피에라는 이 작가를 통해서 미술 세계가 미술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작품이 어떻게 해서 팔리고 있는지 예?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피카소와 비견될 정도로 대단한 화가고 이렇게 많은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8,000점이나 되는 이 많은 작품들이 다 팔려나왔고 세계적인 갑부가 대재벌이에요. 대재벌 이 사람. 재벌이 된 이 사람이 지금의 미술사적인 평가를 하면은 미술사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게야. 이게. 지금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들, 스타들이 이 사람처럼 분명히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여기까지